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의 일상 대화를 교양 있게 만들어줄 단어 10개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10개의 단어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10개 단어 배우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요, 뭔가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죠, 모르던 단어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귀에서 들리는 단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reception, penalty, essay, show window, counseling, teamwork, highway, maker, waiting, blue collar까지 해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저랑 같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reception이에요. 여러분, reception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리셉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갈 만한 곳에서 꽤나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뭐 같은 거 참석했을 때 리셉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뜻을 우선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처예요. 접수처. 두 번째는 환영 행사나 환영 연회를 말합니다. 자,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요, 자, 예를 들면 저기 어떤 회사 빌딩에 방문했다고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회사 빌딩 가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여기 목에다 목줄을 걸고 다니잖아요. 목줄 삑 찍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휴대폰 같은 거에도 카메라 사진 같은 거 못 찍게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어디서 해주냐면 우리가 흔히 뭐 안내 데스크라고 하는데 저기 리셉션 가셔서 보안 절차 좀 하고 오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리셉션이라는 게 맞아요, 접수처와 같이 어떤 행사, 어떤 기업 이런 데 갔을 때 서류 작업하는데 그런 데들 리셉션이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호텔에 가서 어떤 안내를 받는다든지 환영을 받는다든지 우리 키를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접수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리셉션이라고 나와 있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호텔에서요 24시간 리셉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호텔들은 밤에 손님들 막 오잖아요. 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도 체크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인 데스크에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손님들 오시면 방 안내해드리고 24시간 리셉션을 한답니다. 리셉션에서 보안 스티커 발급받고 들어오세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고요. 111개국 대사 주한 외교단 리셉션입니다. 요거 해석되세요? 한국말입니다. 다 리셉션은 아니네요. 111개국의 대사 그쵸? 우리 흔히 대사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외교관. 그러니까 주한 외교단이라고 하면 한국의 주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미국 외교관이 한국에 있고 한국 외교관도 미국에 있죠. 중국 외교관이 한국에 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한 외교관이라고 하죠. 주한 외교단 리셉션을 했답니다. 리셉션 뭐예요? 환영 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셉션 자체가 reception, 이게 누군가 이제 환영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외교 사신이 왔어요. 우리가 환영해주는 것처럼 그런 환영 행사들 아니면 어떤 기념 행사들, 환영을 호텔에 왔을 때 환영을 어디서 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론트 데스크, 뭐 체크인 데스크 같은 데서 환영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쓰이다 보니까 접수처라는 의미까지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어려우시면 뜻 하나, 호텔이나 어디 여행 가셨을 때 저기 리셉션으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 들으면 어디 가시면 됩니까? 호텔에 사람들 이렇게 서 있는 데 있죠, 앞에. 거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요. reception이라고 하는 곳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front desk,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또 이걸 뭐 reception desk라고 한다거나 check-in desk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호텔 가서 체크인해서 방키 받는 것처럼 체크인 데스크 아니면 안내 데스크 다 비슷한 유형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뭔가 받고 접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ception 영어로 하고요. 한국말로 reception입니다.
네, 뭐 제가 이걸 또 가르쳐 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여러분 분명히 사시면서 한 번, 몇 번은 무조건 만나는 단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penal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널티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남자분들은 penalty 킥이라는 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페널티가요, 뜻이 많은데요. 제가 밑에다 뜻을 5개나 써놨습니다. 처벌, 벌금, 위약금, 불이익, 벌칙이요. 다 뭡니까? 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우선 이거 뭐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기사 제목들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랑 요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게 페널티 이해하실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공사래요. 공사?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사죠. 공사가 평가를 안 좋게 받았대요. 국가에서도 얘네는 실적이 좋아, 이 공사는 안 좋아. 공사의 평가를 너무 안 좋게 받아서 당분간 증원 금지 페널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증원, 사람을 뽑아서 더 일을 시키고 싶은데 너네 사람 뽑지 마. 벌이야. 벌이죠. 그 밑에요. 어디가 비정상 개통 대리점 페널티를 부과했답니다. 어떤 통신회사가요. 개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꼼수를 쓴 대리점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했대요. 뭐 예를 들면 뭐 개통을 할 때 수수료를 높인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준 거네요. 그죠? 위에서도요. 잘못한 공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준 거고요. 그 밑에 메시 유명한 선수예요. 호나우두, 메시 이 선수가 두 명이 축구에서 가장 유명하죠. 메시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했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킥 역시도 축구에선 벌칙이에요. 벌칙이에요. 그 가까이서 축구 골대 가까이서 그 라인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반칙을 딱 하면 페널티킥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맞고 그 1대1로 차는 거예요. 그 옛날 때 2002 월드컵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8강전에서 스페인이랑 0대0으로 비기고 나서 페널티킥을 했고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키커로 나와서 빵 차고 홍명보 선수 손 막 들면서 웃으면서 뛰어가는 그 장면 나시죠? 그게 바로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역시도 선수가 수비를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벌칙과 비슷하고요. 그 밑에 보면 호텔 예약 취소 페널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예약했을 때 뭐 일주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오케이. 근데 뭐 3일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게 발생하죠. 그런 건 역시도 페널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돼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페널티킥을 찰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벌칙 같은 걸 주는 걸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가 제가 처벌, 벌금, 위약금, 불이익, 벌칙으로 이야기했지만 널리 쓰여요. 쌤 너무 뜻이 많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잘못에 준하는 무언가 약속을 어겼을 때 줄 수 있는 불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새 사람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가장 제가 밑에 써놨죠. 나 거기 가려고 예약해놨었는데 예약 취소하면 페널티가 10% 정도 있는데 그래도 할까? 네, 10% 우리가 가려고 호텔에 10만원 주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취소해버리면 페널티 10,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10,000원은 그냥 호텔에 주는 거죠. 요렇게 많이 쓰이고요. 페널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는요 에세이가 있어요. 이 에세이가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강의하다가 수필이 영어로 뭐였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에세이죠. 에세이 흔히 쓰이는 말인데 제가 강의하다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지진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 에세이라고 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 뜻입니다. 너무 다들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수필은 뭐죠? 수필. 수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내 생각 막 쓰는 거 그냥 수필입니다. 뭔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느낀 거 있죠. 여러분이 일기습니다. 오늘은 참 고된 하루였다. 막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도 그냥 수필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수필, 뭐 자서전도 어떻게 보면 수필의 일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글들을 에세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옆에다 과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과제물, 그러니까 내가 과제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것도 에세이라고 하고요. 물론 뭐 페이퍼 이게 더 맞겠지만 뭔가 스토리 있게 써서 내는 거 에세이라고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한국 학생이 미국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한국 사람이 미국 대학원에 간다든지 뭐
입사 지원서 같은 거 쓸 때도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도 에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선정이 됐다고 해요. 에세이인데 수필이지만 베스트셀러가 됐다. 어떤 사람이 에세이를 냈는데 첫 에세이를 완판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여기서 에세이 뭡니까? 수필입니다. 수필을 조금 더 알아보려면요. 아래에 문학을 제가 갖고 왔어요. 상식상 우리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네, 문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문학은 소설, 시, 수필, 희곡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로 여러분 참고차 알아둘 뿐만 알아두세요. 문학은 영어로 literature 해서 literature라고 해요. literature. 문학이고요. 시는요. 우리 보통 한글로 포임이라고 있는데 poem에 가까운 것 같은데 poem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소설 novel, 수필 essay, 희곡은요. play예요. 우리 놀다, 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play예요. 그래서 희곡 쓰다 write a play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가 다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는 뭐예요? 짧은 언어로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가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소설 같은 경우는 단편, 중편, 장편 소설이 있지만 소설은 기본적으로 fiction이죠. fiction. 허구예요. 허구를 기반으로 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길게 꾸며놓는 건 소설. 수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느낀 바라든지 내가 살아온 인생 무언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글쓰기라는 거 수필. 희곡은요. 연극의 대본이 될 법한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막 서로 시나리오 같은 거 그런 거 희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세이까지 배웠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스피드가 나는데요. 자, 네 번째 단어는요. show window예요. 자, 여러분 show window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show window 뒤에 어떤 단어들이 붙는 걸 많이 보셨죠? show window 부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우선 show window를 설명드릴게요. show 뭐예요? 우리 show? show 마술 show, 디너 show 해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show라고 하는데 원래 show가 보여주다란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는 건데요. window, 창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인데 제가 밑에다 설명이 이렇게 써놨죠. 상품을 볼 수 있게 설치한 유리창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그 뭐 유명한 뭐 예를 들면 구찌 뭐 이런 메이커 써놓고 거기 막 불빛 쏴놓고 막 유리창 안에 멋있는 가방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전시해 놓잖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 동네만 가도 동네 편의점 아니면 동네 옷가게 그런 데 보면 창문에 제품들 진열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고 가세요라는 느낌처럼 동네 옷가게 가면 마네킹들이 이렇게 하고 이쁜 옷 입고 서 있죠. 그런 공간을 바로 쇼 윈도우라고 해요. 여기 유리창, 창문, 쇼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 기능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현혹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걸 보고서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래요. 우선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폭동의 박살난 이거 루이비통이었던 것 같은데 루이비통 매장의 쇼윈도랍니다. 시카고라는 미국에서 엄청 큰 도시에서 폭동이 나가지고 부숴버린 거예요. 매장의 쇼윈도, 그쵸? 어떤 회사가 국토부의 쇼윈도 철도 회사였답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세요? 언어라는 거는요, 단어라는 거는요, 물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조금씩 확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쇼윈도 1차적인 단어는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였죠. 여기 보세요. 국토부의 쇼윈도 철도 회사래요.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요 회사는 요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회사라는 뜻인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쇼윈도 부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쇼윈도 부부가 뭡니까? 네, 마치 우리가 저기 가게에서 옷가게에서 마네킹들이 서 있는 거 딱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인꼬 부부처럼 잘 살고 있어요.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나와서 막 엄청 인꼬 부부인 척 먼 척 했는데 갑자기 막 경찰 싸움 나서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나 아니면 그 부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 있다 이혼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쇼윈도우 부부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친구들이나 부부 모임 같은 데 가면 친한 척 잘 살지만 사실 집에 오면 내 이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부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인꼬 부부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마치 원만한 부부 생활 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그 재벌가의 누구도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식 행사 같은 데 같이 나가서 웃으면서 부부인 척 하지만 아예 사는 것부터 따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부들을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뭐 쇼윈도 커플도 있겠고요. 쇼윈도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쇼윈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자, 요즘 부쩍 많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counseling인데요. counseling,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담 내지는 조언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엔 사실 이 카운슬링 문화가 굉장히 좀 없죠.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에 고민이 생겨서 누군가한테 고민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딱히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선배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기는 해요. 가끔. 근데 실제로 이 카운슬링을 제대로 받지는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카운슬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담사 있죠.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아까 쇼윈도 부부예요. 우리 잘 살아볼래. 그러고서는 부부 상담센터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카운슬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신의학과라고 하던지 정신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상담 받는 건 역시도 카운슬링이 되겠고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조언을 받는 것들 카운슬링,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운슬링을 개시한답니다. 네,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여러분 가게 운영은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 카운슬링이에요. 어떤 대학교에서 카운슬링 센터를 열었다고 하고 카운슬링과 심리치료를 같이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가 뭐 상담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점점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걸 젊은 사람들 또 좀 배운 사람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카운슬링이라고요. 그냥 상담 내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은 counselor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밑에 써놨죠? 상담자 내지는 지도교사예요. counselor. 네. 그래서 심리적 문제, 진로, 신상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 counselor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다니면서 저는 제대로 된 카운슬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알고 있는 외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 얘기로는 학교 다니면서 카운슬링을 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로에 대해서 뭐 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뭐 자기 인생이나 개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전담으로 카운슬링 해주시는 분들이 대학교에 계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어디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대학생들이 가서 카운슬링하고 조언 얻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teamwork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단어만 한번 쪼개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T-E-A-M, team. 팀 뭐죠? 사람들 모여있는 거 팀이잖아요. 그냥 모여있어요? 아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죠. 예를 들면 회사팀, 일하기 위해서. 축구팀, 축구하기 위해서요. 뒤에 있는 work는 일하다예요. 팀이 같이 일하는 걸 팀워크라고 하겠죠.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근데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팀워크 내지는 우리 팀워크이라고도 하죠. 줄여서 팀워크라고 쓰거나 팀워크. 팀원들 간의 협동을 해서 무언가 하는 거 팀워크. 내지는 팀원들 간의 심리적인 유대, 연대 같은 것들도 팀워크이라고 해요. 자, 볼까요? 어떤 데가 완벽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대요. 최상의 팀워크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최상의 팀워크는 뭘까요? 밑에요. 팀워크가 좋은 조직의 특징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팀워크. 우리 회사 대부분 회사라든지 어디서 일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에 딱 가면요. 저도 꽤나 많은 팀에 속해 있었는데 어떤 해는 팀워크가 너무 좋습니다. 활발한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윗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게 돌아가요. 분위기가 너무 좋게 돌아가면 뭐가 좋냐?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좀 알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좀 알아요.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자료라든지 도움 줄 수 있으면 줍니다. 근데 어떤 팀에 가면요,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회식 가서도 앉아 있습니다. 나한테 말 걸기 전까지 먼저 얘기 안 합니다. 회식이 끝나길 바라면서. 팀워크가 안 좋은 팀이죠. 그리고 축구 같은 거, 농구 같은 거, 스포츠 경기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팀워크가 좋은 팀들은 그죠, 패스도 막 팍팍팍팍팍 해서 서로 아프면 막 도와주고, 팀워크 안 좋으면 성적 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팀원들 간의 심리적인 유대, 연대감을 팀워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팀워크가 좋다? 팀이 똘똘 뭉쳐서 잘 돌아간다. 팀워크가 안 좋다? 안 뭉쳐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거, 팀에는 누가 있죠? 리더가 있죠. 팀워크가 좋아지려면 사실 리더의 leadership도 좋아야 되고, 제가 옆에다가 fellowship이라고 써놨어요. follow 뭐죠? follow me. 나를 따라와 라고 해서 follow라고 하면 따라오다잖아요. 그죠? fellowship은 leadership, 리드하는 그 정신. 그죠? leadership, fellowship은 따라가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ellowship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리더들이 지시를 딱 했을 때, 그죠? 잘 따라가는 사람, 저 사람 fellowship이 있다, 좋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highway예요. highway. highway, high 뭐죠? 높은, way, 길이에요. 뭐 흔히 보면 그냥 highway 하면 고가도로 정도로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 그죠? 높이 있는 길, 고가차도, 강변북로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고속도로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우리 뭐가 빠르죠? 속도가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웨이, 길. 그래서 하이웨이, 고속도로다. 기사 한번 볼까요?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를 만든답니다. 자전거 고속도로? 자전거 타고 어쨌든 쭉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는 것 같고, 터널을 만들어서 구도심, 신도심을 잇는 하이웨이를 만들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고속도로에 준하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고요. 여러분 참고차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다. 요거 알아두시는 것도 좋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는 어디일까요? 경부고속도로일까요? 얼마 전에 뚫린 경춘이라고 합니까? 그 춘천 고속도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입니다. 네, 아우토반이 아우토가 독일 말로 차예요, 차. 그 옛날 때 폭스바겐 선전할 때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빠방 다스 아우토 이렇게 끝났었는데, 아우토하면 그냥 차고 반 하면 길이에요. 그래서 차길입니다. 고속도로인데, 독일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내비가 맨날 말해주잖아요. 내비 누나가 제한 속도 90km입니다. 제한 속도 110k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 어떻죠? 쭉 달리다가 거기 가기 직전에 속도를 잠깐 줄여서 쭉 가잖아요. 아예 여기는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300km로 달리던 200km로 달리던 속도 제한이 없어요. 한 3분의 1 정도의 그 뭐랄까요? 아우토반 길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속도 제한이 없다고 하고, 무제한으로 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한 곳은 밑에 있는 두 개는 모르셔도 돼요. 미국의 루트 66이라고 루트 66가 되겠죠. 루트 하면 이제 길인데, 이렇게 가는, 가는 길인데, 이게 루트 66이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4,0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라고 해요. 8개 주가 걸쳐 있다고 했나? 192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돼서 미국의 뭔가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길 중에 하나고, 그 밑에 써놓은 캐나다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제가 가봤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캐나다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는요, maker라는 단어가 있어요. maker,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make, 무슨 뜻이에요? make, 만들다잖아요. make, 어떤 거 이제 손으로 막 사부작 만들어요. 손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어떤 단어 뒤에다가 보통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아니면 뭐뭐 하는 거,
라고 뜻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make 뒤에다 er 붙였습니다. 이로 원래 make라는 단어가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였는데, 그러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나 무언가를 만드는 기계라는 뜻을 가지게 됐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파국 유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뭐예요? 문제잖아요. 트러블 하면 문제예요. 네, 여기 기초영어 채널에서 우리 안 배운 거 맞는 것 같아요. 트러블 뭐 이런 단어 아직 안 다뤘죠. 어떤 트러블 문제인데, 문제를 maker 뭐예요? maker 만드는 사람이에요. 문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슈 메이커 빵빵빵의 행복이라고 써놨는데, 이슈 메이커 뭡니까? 이슈를 맨날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봐도 어떤 사람 보면 30년 동안 연애 생활해도 한 번도 이슈가 없었어요. 한 번도 스캔들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뭐 1년에 2개씩 3개씩 맨날 이슈가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슈를 만드는 사람, 이슈메이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 킹메이커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킹메이커 뭘까요? 킹, 왕, 메이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이 아마 이 킹메이커가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대통령, 그죠?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총리를 만드는 선거에서 킹을 만들어주는 킹메이커들이 있대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무슨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드는으로 굉장히 많이, 그죠, 쓰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분위기 메이커도 써놨습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분위기 메이커를 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늘 분위기 메이커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커피 메이커도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사람일까요? 커피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바리스타라고 부르죠. 커피 메이커는 커피 그거 있잖아요. 물 넣으면 커피 톡톡톡톡 내려오는 그 기계, 그런 커피 메이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예전에 사실 우리가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 때 콩글리시를 엄청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저 어릴 때는 메이커라고 했어요. 제 신발 메이커다. 쟤 메이커 입어. 이렇게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메이커라고 하는 게 그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브랜드예요. 브랜드 중에서도 좀 고급 브랜드겠죠. 예를 들면 진짜 저 어릴 땐 나이키 신발 신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았나? 그러면? 나이키 신발 신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 진짜 어릴 땐, 저도 좀 나이 먹고 나이키 신발 샀죠. 근데 나이키 신발을 진짜 처음 좀 먼저 신고 온 친구는 쟤 되게 메이커 신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메이커라는 말이 지금은 사실 안 쓰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촌스러운 거고, 브랜드라고 하시면 돼요. 나이키도 브랜드고 아디다스도 브랜드고, 그죠? 브랜드예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브랜드 읽는 거, 간판 읽는 거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싶으신 뭐 브랜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제가 어머니께 계속 여쭤보는 보거든요. 저희 엄마가 뭐 신발 브랜드 좀 해라. 저희 백화점에 있는 신발 브랜드 아니면 스포츠 신발 브랜드 좀 해라. 뭐 백화점에 있는 거 가보면 브랜드들 잘 모르겠다,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신 거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와인 같은 거 이야기하다가 와인 동영상 너무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어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물을 좀 자주 마시는데 목이 말라서 그래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9번째 단어는요, waiting이에요. 우리 흔히 그냥 waiting이라고 하잖아요. 웨이팅 언제 쓰죠? 식당 앞에 가서 손님 죄송한데요, 여기 웨이팅 좀 하셔야 됩니다. 그쵸? 저희 웨이팅 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아니면 여기 리스트에다가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죠. 기다리는 사람 대기 리스트에다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써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대기라고요. 웨이팅은 대기입니다.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어떤 수제비를 역대급 웨이팅하고 왔답니다. 역대급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얘기고, 포항 가면 포항물회 웨이팅 솔직히 점점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포항을 가서 물회를 유명하다는 집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막 물회에다 밥을 말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이제 서울 사람은 밥이랑 회랑 같이 먹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만 건가? 밥이 말아서 나왔던 것 같아요. 빨간 국물에. 근데 이상하게 그 약간 새콤달콤한 국물에다가 그 회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맛있었어요. 밥이랑 회랑 먹었는데 맛있었더라니까요. 네, 그 밑에 웨이팅이 아깝지 않아 뭐 요런 포스팅들도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에요. 어, 그래서 이거는 wait라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ing 붙여서 waiting으로 만든 거예요. ing는 발음이 보통 ing 이렇게 나고요. 동사 뒤에다가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wait 기다리다 waiting 하면 기다리는 것, drink 마시다 ing 붙여서 drinking 하면 마시는 거가 되겠죠. 마시는 행동 자체요. 자, waiting까지 배웠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마지막 장이 좀 할 말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 단어가 두 개거든요. 여러분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저도 뭐 별 생각 없이 얘기하면 별 생각 없이 단어를 치면 아마 이 칼라가 blue color라고 하는 칼라가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는 그 색깔 color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뭐냐면 이 우리 카라라고 하잖아요. 카라. 여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카라 있는 옷을 입으면 이렇게 카라 옷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카라가 이렇게만 이렇게 올라와 있다거나 이렇게 안 이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카라 거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라 좀 내려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컬러예요. color 해서 blue color, white color 해서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는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냐면 우선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사무직들 있죠.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사무직들을 뭐라고 할까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저기 아니면 뭔가 야외에서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할 때 생산직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체 노동이 동반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무슨 컬러라고 하죠? 네. 블루 컬러 아니면 화이트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늘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우리 와이셔츠 처음에 가장 와이셔츠 처음 살 때 남자들이 사는 색깔이 뭐냐면 흰색이요. 왜냐? 흰색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흰 색깔 와이셔츠 입고 회사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럼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무직이요. 생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근데 작업복이 하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얀 때가 많이 타니까 무언가 색이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예전에 블루 색깔 많이 입었었나 봐요. 미국에서, 영국에서요. 블루 컬러라고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흰색이고 파랑색이어서가 아니라 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깔 깃, 블루, 파랑 색깔 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임금 블루 칼라만 코로나로 실직한다고 고임금 화이트 칼라도 안심 못한다.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임금을 좀 적게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블루 칼라, 생산 직종에 계신 분들 아니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도 안심 못한다. 요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블루 칼라가 나쁘다, 화이트 칼라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그 블루 칼라는 몸을 좀 쓰는 생산 직종, 화이트 칼라는 사무 직종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화이트 칼라가 사라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왜 사라지냐면 첫 번째 그 지난 시간에 우리 AI라고 배웠죠.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실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뭐 예전에는 손으로 진짜 뭘 많이 작성했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사무직원들이 좀 대폭 줄었죠. 그리고 업무의 효율도 올라가고 요새는 뭐 복사 같은 것도 사실 뭐 너무 쉽게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사무직에서 단순히 사무 정리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우리가 회사에 갈 때는 셔츠를 입는데 요새 코로나로 미국 회사들은 진짜로 많이
재택근무 하거든요. 덩달아서 외국계, 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국인들도 한국에서 재택근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밑에 두 개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새 노 칼라라는 말도 얘기해요. 노 칼라 뭡니까? No. 없다는 거예요. 노 카라. 카라가 없다는 거예요. 카라 없는 사람 뭡니까? 저 지금 뭐예요? 카라 있습니까? 카라 없죠. 왜냐? 카라 있는 거 입으면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 칼라는 뭐냐면 복장도 자유롭게, 일도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시간도 자유롭게 정하는 사람들을 노칼라라고 해요. 저같이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물어보면 저만큼 이렇게 저는 아침에 회사 다닐 때랑 똑같아요. 월화수목금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가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노칼라 직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노칼라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회사들도 많이 그래요. 네, 회사들은 저기 예전에는 셔츠 많이 입고 다녔었어요. 셔츠. 근데 요새는 좀 편한 옷 입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자율 출퇴근제에서 뭐 예를 들면 10시에 출근했으면 7시에 가고 9시에 출근했으면 6시에 가고 이런 거 많이 있고요. 제가 이거 강의하다 여러분께 한 번도 아래를 보여드린 적 없죠. 네, 저 윗옷만 잘 입어요. 이렇게 보이게. 아래는 지금 여기 보면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반바지 좋아해서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 밑에 보면 골든 칼라라고 있어요. 골든 뭔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골든 칼라. 요거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골든 칼라라고 할 수 있나요? 디지털을 이용하고 있고 지식도 이용하고 있고 전문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블루 칼라랑 화이트 칼라를 구분하셔야 돼요. 화이트 칼라, 사무직, 블루 칼라, 생산직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칼라가 color, 그 색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카라 얘기한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